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청구가교 외부 텐던 파단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외부 텐던의 정밀조사, 비파괴 검사법 검증, 보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SC 관련 국가적 기준 마련을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텐던 샘플 조사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청구가교 외부 텐던 파단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내부 순환도로상 PSC 박스고도 현황인데요. 1995년부터 99년 사이에 준공이 되었고 정릉천고가교하고 두모교는 내부 텐던과 외부 텐던이 같이 시공되었고요. 홍제천고가교는 내부 텐던만으로 그리고 서호교는 외부 텐던만으로 시공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 정릉천고가교 외부 텐던 12개소 중 1개소가 파단된 걸 발견했고요. 파단 위치는 교각 41번 세들부입니다. 그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단 전경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진 거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손상 구간의 긴급 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였는데요. 긴급 점검 중에 소선 파단음을 청취하게 되고 그게 다시 교통 전면 통제와 가설 벤트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차량 통행 안전성 시험을 거쳐 손상 텐던 교체를 하였고 그 이후 교통 재개와 가설 벤트 해체 순으로 긴급 조치 및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국내 최초 파단 사례인 점을 감안해서 학술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국내 토목의 대표 학회인 세계학회와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이 1차 학술 용역 결과 그라우트 공급부는 기본적으로 충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안전성은 검증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공고에 따라서 2017년 12월부터 3년간 그 후속 학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릉청고가교 외부 텐던 파단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단 중대결함 원인은 강연선 부식인데요. 이 강연선 부식이 발생한 원인으로 그라우트 충진 부족, 그리고 교량 상면으로 노출된 에어벤트로의 염화물 침투, 그리고 그라우트 재료 분리로 인한 블리딩수 등이 한 지점에 중복작용하여 발생한 복합 문제로 판정되었습니다. 긴급 복구 현황은 아까 그 파단 위치인 교각 41번에 그 텐던 6개와 다음에 부식이 심한 개소, 추가 개소 P46번 이렇게 해서 총 7개소를 부식 방지 피복 강연선을 적용하여 교체하였고 정착구는 부식 환경을 배제하기 위해서 왁스로 충진해서 시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밀청고가교 외부 텐던 파단의 의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최초 파단 사례로 PSC 교량의 유지관리 전환점을 맞았고 이것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서울시 관내에 있는 PSC 교량의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대부분의 교량에서 큰 이상은 없었는데 도모교와 서호교에서 일부 손상이 발견되어서 예방적으로 보수 보강을 시행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손상을 예방 조치하였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술 용역에서 수행해 왔던 외부 텐던 관련 정밀 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강구로 보호관을 두드려서 공급 상태를 확인하는 청음 조사, 공급이 확인됐을 때 드릴링 후 내시경 조사, 그리고 개복 조사를 통해서 강연선이나 그라우트의 재료 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저희 후속 학술 용역에서는 교체 대상 텐던을 대상으로 외부 텐던 그 강연선의 재료 시험과 그라우트 시험을 실시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릉천고등학교와 서울교 지금 후속 영역에서 교체 텐던 대상으로 한 도식도인데요. 위에 이제 망도도 보실 수 있고 노출 강연선과 부식 강연선에 대한 그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연선 노출이 많을수록 부식 강연선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기하학적으로 그라우트 미충전 우려가 있는 위치에서 노출과 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라우트 양호 지점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우트에 묻혀있는 강연선의 경우에는 부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릉천교 파단 원인 중 하나였던 교량 상면으로 노출된 에어벤트를 조사하기 위해 포장부를 절개하고 조사하였으며 정착단은 텐던 교체 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라우트 상태는 내시경 조사와 개복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라우트 재료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연선 상태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덕트 내부를 내시경 조사를 통해 강연선 부식을 확인하였으며 강연선이 뭐 부식이 좀 심한 곳이거나 또는 그라우트 재료 시험을 해야 할 경우에 개복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복 조사 후에는 열 수축 시트로 랩핑 후 용접하여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체 대상 텐던을 대상으로 부식량 측정 및 재료 시험을 하였는데요. 그 절차로는 강연선 시편 채취를 위한 절단, 그리고 부식 잔류물 제거를 위한 처리, 소선 핏뎁스 측정을 통한 부식량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식 강연선의 인장 시험과 피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그 설명드린 정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정릉천국가교 에어벤트 조사 결과 미충진부가 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충진부를 충전 후에 재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정착단에서도 그라우트 공동이 있을 경우 강연선 부식이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그라우트 재료 분리를 발생한 블리딩수에 의한 강연선 부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라우트 품질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그라우트 품질 불량부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아래 5가지 정도의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강연선 조사 결과는 그라우트 공동부에서 강연선 부식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라우트 재료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선 파단 위치였던 교각 41번 근처에서 높은 염화물량이 측정되었고요. 그리고 블리딩 수에 의한 공급과 일부 구간에 잔존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호교의 재료 시험은요, 염화물 농도 및 잔존 수분량은 낮았는데 일부 텐던에서 황산염이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트 성분에서 염화물 또는 황산염이 검출된 텐던의 경우에도 강연선이 그라우트 내부에 묻혀 있었을 경우 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라우트 성분과 강연선의 부식 상관성보다는 강연선 노출 여부가 부식 정도에 더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연선 상태 조사 및 재료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점검자가 내시경이나 유관 관찰 수준에서 부식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텐던 측면 상태를 보고 단면 손실률을 추정할 수 있는 핸드북을 작성 중으로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강연선 인장 및 피로 시험 결과 인장 강도와 연신율이 모든 부식 강연선 대부분에서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피로 강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피로 강도 부족의 원인은 부식으로 인한 단면 감소와 응력 집중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부 텐던 비파괴 검사법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텐던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 비파괴 검사법에 대한 검증 시험을 실시하였는데요. 시험실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시험 후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시험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일부 시험하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용 모컵 시험체인데요. 부식, 파단, 공동의 경우를 실험 변수를 나누어서 사진과 같이 제작하여서 시험하였습니다. 총 7개의 비파괴 시험기 검증 결과 일부는 탐사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탐사 신뢰도 그리고 현장 적용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외부 텐덤 보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텐덤 보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 플로우 차트는 1차 학술 영역 당시의 상태 평가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라우트 충진 결함이 발견되면 강연선 노출, 부식, 단면 손실, 파단에 따라 상태 평가 등급이 달라지며 강연선 단면 손실 5% 이상의 경우에 구조 검토를 통해 교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부 텐던 상태 평가 후에 보수 방안 결정을 위한 플로우 차트인데요. 강연선 파단 또는 심한 부식의 경우에는 교체하고 강연선이 노출된 경우 보수 그라우트를 바로 주입하고요. 강연선 부식이 발견된 경우는 방청 처리 및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합니다. 외부 텐던 교체 기준은 관찰 가능한 소선 중 부식이 가장 심한 정도와 같다는 보수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총 100개의 시편을 조사한 결과 강연선 단위 5% 기준의 수준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텐던 교체 절차인데요. 해체와 제거 절차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1차 학술 용역 결과 그라우트 공국은 재충전을 기본으로 하나 그라우트 공국 재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보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시행하도록 공고하였는데요. 재충전 시 문제점 중 하나로 매크로셀 부식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인데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베리나 애논교입니다. 1990년 개통돼서 11년이 지난 후 그라우트 공국을 발견하였고요. 2004년까지 그라우트 재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7년에 텐덤 파단을 발견했는데요. 그 원인이 매크로셀 부식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크로셀 부식 모니터링을 통한 그라우트 공급부 재충전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라우트 보수를 실시하기 위한 후속 학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수 방안 안전성 검증을 위한 현장 적용 시험을 교체 텐던과 미교체 텐던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강연성 부식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실내 시험체를 제작하여 시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시험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는 그라우트 보수 매뉴얼을 올해 말까지 정립할 예정입니다. 강연선 부식 모니터링은 여러 변수를 적용한 모컵 시험체를 제작한 후 정기화학적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의미 있는 시험 결과를 수집 중에 있으며 텐덤 부식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수행 중인 그라우트 보수 방안, 지금까지 수행했던 보수 방안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우트 주입공법 중 혼합 그라우트 주입공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는데요.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제거하고 진공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그라우트를 주입합니다. 1차 그라우트 주입 후에 24시간 후 2차 그라우트를 주입하였고 최상단부 격병 내부까지 배출 호수를 추가 설치하여서 그라우트 토출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주입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문제점으로 많이 제시가 되었던 정착구 내부의 보수 그라우트 주입인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격벽 내부만 공국이 있을 경우 격벽 전면부 덕트 쪽에서 주입이 불가능하고 충전 상태 확인도 어렵다는 점인데요. 여러 충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격벽 후면부 정착판 에어벤트 홀을 이용해서 주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에어벤트 홀이 정착판 상단에 위치할 경우만 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제 교량에 적용 시험하기 전에 모급 시험체를 대상으로 시험하였고 모급 시험 결과 충전 상태는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급 시험 과정을 서호교에 그대로 적용하여 시험하였으며 보수 그라우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보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어 테스트에서 추정한 공동의 부피와 주입한 그라우트량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대략 유추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청제를 침투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 주입법입니다. 고주파의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청제를 미세한 크기의 입자로 만들어 소선 사이로 침투시키는 초음파 주입법을 정릉청 고가교에 시험한 결과 양호한 충전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PTI 주입법으로 저점도 폴리머를 강연산 사이의 공간으로 저압 주입하여 긴장제의 미충전 공급과 소선 사이 공간을 충전함으로써
그라우트 부식 저항 성능을 향상시키고 노출된 강연선에 부식 방지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호교의 시험한 결과 충분히 함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투명창으로 경과를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강연선 부식부와 그라우트 보수 주입부를 투명창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최종 진전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 당시에 PSC 교량의 관리 기준인 세부 지침에 따르면 텐던 주변 유관만을 제시하고 있어 텐던 내부 정밀 조사 방법 및 상태 평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차 학술 영역을 통해서 텐던의 다양한 점검 방법을 시도하고 상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텐던 관련 지침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의 안전점검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세부지침 교량편에 PSC 거도 관련 기준이 개정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수행한 연구가 국가적 안전관리 기준 수립에 기여하였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텐던 교량의 경우 위험 텐던을 선별하고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리스크 매트릭스법을 적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리스크 매트릭스는 각 교량별 상태평가 결과, 텐던 조사 결과, 유지보수 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텐던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학술 영역 과업 내용 논의 과정에서 외부 텐던의 긴급 조치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내부 텐던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샘플 조사를 통해 시급한 전수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1차 학술 영역 당시 내부 텐던 교량으로 정밀조사 대상이었던 홍제천 고가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천 고가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PSM FCM 공법의 교량이고 제작장에서 세그먼트를 제작하여 교각에서부터 양방향으로 연결해 나가는 공법입니다. 또한 개별 세그먼트는 에폭시로 견고하게 부착 접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시공 당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걷어 상하부 슬래브 정착단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키 세그먼트의 시공 전경과 텐던 정착부, 그리고 런칭 트러스로 이동 시 사용하는 인양홀 전경입니다. 걷어 내부 손상 현황 개요도에 보시듯이 지금 세그먼트 이음부와 인양홀 주변의 누수 및 백태를 일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부 텐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은 세그먼트 이음부에서의 손상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세그먼트 이음부에서 시수관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는 위치에 강연솔 노출이 있다면 부식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시공자료, 기점검 및 유지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 정밀조사 구간을 선정하였고 세그먼트 이음부 누수 및 백태 구간 중에 가장 심했던 구간을 대상으로 내시경 조사 및 파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걷어 내부에서 상부 슬래브 하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텐던 위치를 탐사하기 위해 GPR 탐사를 실시하고 통공 후 내시경 조사 그리고 파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라우트는 모두 밀실하였고 강연성 부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츠 조사에서 시공 당시 그라우트 유출 방지 목적의 공호 패킹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텐던 관련 유지관리 방안은 올해 말에 완료 예정으로 그 성과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텐던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여서 내부 텐던의 샘플 조사만을 수행하였고 또 그 대상이 상부 텐던의 하면만을 시험한 결과로 만약 공국이 있다면 기하학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상부 텐던의 상면 조사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부 텐던의 안전성을 하기 위한 신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우리 공단은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내부 텐던 안전성 확인 및 유지관리 방향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우리 공단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7월 말부터 올 3월 31일까지 15회차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요. 첫 번째가 내부 피트 텐던의 안전성 여부, 두 번째가 하부 구조의 피트 텐던 점검 및 진단, 세 번째가 내부 피트 텐던의 점검 및 천공부 보수 방안, 네 번째가
내부 PT 텐던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방안, 다섯 번째가 내부 PT 텐던의 부식 방지 방안, 여섯 번째가 계측 방안, 일곱 번째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지침 수립,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중대결함 발생 시 대처 시나리오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진행했고요. 이제부터는 세 분이 이 부분에서 내부 PT 텐던에서 아까 우리 김상하 차장이 했던 학술 영역에서는 크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고 어떠한 부분이 성과를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외 사례를 통한 내부 PT 텐던 점검 방안 제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조사한 해외 사례에 대한 중요 개념과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나라 기준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PT 점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PSC 교량을 위한 별도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이제 2015년도에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PSC 박스 걷어기 유지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요. 해당 수립 용역에서 이제 해외 PT 텐던 관련된 문헌 조사도 있었고, 국내에 대한 현황 비교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진화 방안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안을 마련을 한 용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실무 적용을 위한 모업 시험 및 이제 현장 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서울시 관내 PSC 박스 걷어그 긴장제 유지관리 방안 수립 학술 용역을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을 하였는데요. 앞서 김상학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 PT 텐던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 체계도 수립을 하였고, 텐던 현장 조사, 시험 부분, 선택 과업으로 추가 및 대가 기준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구간 내부 PT 텐던 건전성 평가를 위한 파츠 조사도 시행을 하였지만, 이제 충분한 내부 PT 텐던 표본 수량 검사가 없어서 교량 건전성 판단이 어려웠고요. 내부 PT 텐던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FDOT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포트 로더레일 브릿지 사례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철거 예정인 PSC 교량을 통해서 비파괴 검사, 신뢰성과 정확성을 테스트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자기 GPR, 그다음에 MFL, 그다음에 기계파 등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였는데 상단 슬래브에서 캔틸레브 텐던을 대상으로 내시경 및 비파괴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요. 총 198개의 텐던을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사례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내시경 검사라는 결론과 덕트감지 특수 콘크리트 드릴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시경 검사 결과와 철거 후 조사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고요. 특히 형상이 크게 변하는 부분에서 실제 그라우트 미흡 확인을 보시는 이제 사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직접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PT 텐던 시스템 교량의 상태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해당 연구에서 제공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시경 검사 전 NDT 조사의 선행과 최대 10% 표본 조사를 권고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덕트 감지 특수 콘크리트 드릴은 이제 일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속 센서 드릴과 초음파 드릴. 그래서 금속 센서 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검지 기능이 있어서 드릴이 금속에 닿으면 정지하는 특수 드릴이고요. 초음파 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절삭에만 적합한 주파수 진동을 사용하는 드릴로서 강제 손상이 없는 드릴입니다. 다음은 이제 2016년에 NCHRP에서 시행한 NDT를 사용한 PT 시스템 상태 조사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파괴 검사, NDT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검증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과 같이 목업 시험체를 통해서 비파괴 검사 신뢰성과 정확성을 테스트하였고요. 총 29가지의 인공 결함을 목업에다가 만들어서 18가지 NDT를 사용을 해서 NDT가 잘 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사진은 MFL 장비를 사용을 해서 실제 검측을 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은 NDT 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 NDT 점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시험적 데이터 및 순위 시스템을 확립을 하였다는 것과 특히 내부 덕트나 정착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강선 결함 측정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덕트 강선의 결함을 평가하기 위한 NDT 기술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7년도에 NDT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FHWA에서 2013년도에 만든 PSC 교량 PT 텐던 그라우트 샘플링 조사 복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뢰성 있는 PT 텐던 표본 조사를 위해서 수량과 위치, 그리고 채취 방법, 검사 방법, 그리고 복구 방법 등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한 가이드라인인데요. 특히 주요 내용으로는 강선 부식에 영향을 주는 그라우트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고요. 또 구조적 영향과 텐던의 위험 요소에 따라서 통계적인 표본 수량을 결정을 하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검 비용이 필요한 내부 PT 텐던의 경우에는 표본 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점검 방법이고요. 특히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표본 수량이 필요하고 표본 수량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리스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트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잠재적 텐던 파단과 관련된 위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세로 부분의 결함 확률 지표로서 텐던의 결함이 발생할 확률을 1에서 5점까지 지표화하고 있고요. 가로에 파단 결과 지표라 하여서 텐던 파단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1에서 5점으로 지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결함 확률 지표 같은 경우에는 누수나 기존 검사 기록 그리고 열화 상태들을 볼 수 있고, 결과 지표 같은 경우는 수리 비용 그리고 텐던의 구조적인 요소나 교량의 교통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함 확률이 높은 전략적 조사 위치를 그림과 같이 자세하게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텐던의 상단이나 굴곡부, 정착단 등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PT 텐던의 천공 및 파치 방법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선행적으로 NDT를 사용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25mm 직경 비트로 텐던 파손에 주의하여 드릴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릴링 후 복구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제일 주요한 내용은 파치 후 임시 보호 없이 4시간 이상 방치 금지와 당일 항구 복구, 그리고 절단부 에폭시 밀봉, 그리고 탄성 표면 코팅제 도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2015년도에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되게 러프한 내용으로 담았는데요. 우선 사전에 준공 정보나 기존에 있었던 검사 기록들을 가지고 위험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위험성 관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보수 보강을 어떻게 할지, 교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하는 일렬의 플로우 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관리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라는 목적이고요. 첫째로 위험 평가 부분에서 정성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위험 등급 관리 우선순위 지정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아래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점수화하여서 위험성 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교량 순으로, 위험한 위치 순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 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 조사 부분에서 구조적 완전성률 평가를 목적으로 열화의 원인과 정도를 결정을 하고요. 초기 검사 단계에서 영국 또한 NDT를 사용하여 공급 탐지를 권유하고 있고요. 특히 덕트 내부 내시경 검사 및 그라우트 염화물 시험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표본 수량을 채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일 경우에는 30%, 2000개일 경우에는 3%의 표본을 수량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검사 지점에서는 기압 진공 시험을 통해서 공급 누출 부피를 측정하고 보수 시에는 무수축 고라우트 모르타르 사용, 그리고 필요 시에 공극 안에 실리카겔, 수분을 흡수하는 실리카겔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요를 작성해 봤는데요. 사전 검사 단계에서 리스크 레이팅을 통한 위험 등급 산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부 조사 부분에서 조사 개수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비파괴 조사를 선행하고 천공 내시경 검사에 있어서는 특수 드릴을 사용을 해서 덕트 손상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공 조사 및 보수 단계에서 진공 및 압력 장치를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일본 PSC 공학회에서 2016년도에 만든 기설 포스텐션 교량의 PC 강제 조사 및 보수 보강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라우트의 충전 조사, 강제 부식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침 제일 처음부터 언급이 되면서 해외 및 국내 PT 교량 붕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켰고, 특히 예방 보존적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리스크에 대해서 건설 시기, 그러니까 공법의 변화에 따라서 리스크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제 쉬스를 보시면 2002년도에 PE 쉬스관을 권장한 이후부터 리스크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전까지 강제 쉬스를 사용을 해서 강제 쉬스에 대해서는 부식 위험이 높다라는 식으로 리스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라우트 충전 조사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유관 검사 그리고 비파괴 검사를 가장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필요시 천공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트 충전 조사에 한해서는. 그래서 방사선 투과법, 타음 진동법, 광대역 초음파, 그리고 임팩트 에코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파괴 검사, 천공 검사는 샘플링 조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PC 강제 손상을 방지하는 천공 방법, 앞서 말씀드린 특수 드릴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센서 전동 드릴, 그리고 초음파 드릴, 그리고 워터제트 등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라우트 충전 조사 이후에 이제 PC 강제의 부식이나 파단 조사인데요. 총 3가지 검사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괴 검사의 일종인 천공 후 내시경, 그리고 그라우트 샘플 염화물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비파괴 검사 방법 중에 방사선 투과법과 누설 자속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파괴 검사의 일종인데 슬릿 응력 해방법, 코어 응력 해방법이나
슬로 스트레스법, 철근 절단법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내부 PT 텐던의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해외 붕괴 사례와 부식 징후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모든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영국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일본에서의 예방보전 개념이 점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선제적인 검사를 통한 리스크 제거가 점검의 주요 목적이고 리스크 레이팅을 통해서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라우트 충전 조사에 있어서는 비파괴 검사를 꼭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PC 강제 부식 파단 조사나 비파괴 검사에서는 비파괴 검사의 한계점을 아까 앞서 발표한 내용에서 비파괴 검사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파괴 검사가 반드시 PC 강제 부식 파단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괴 검사에 있어서는 구조물 손상을 최소화하는 샘플링 개소와 천공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홍제천 곡가교 내부 PT 텐던 상태 선행 조사를 2020년 4월에 추진을 하였고요. 해당 조사의 내용은 하부 텐던을 대상으로 임팩트 에코의 신뢰성 확인과 내시경 조사 예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내부 PT 텐던 유지 관리 개선 용역 시행과 함께 상부 텐던의 6개소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 및 내시경 조사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민지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번째 파트로 내부 PT 텐던의 결함부 보수와 연구 사례, 그리고 계측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던은 포스트 텐션 교량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텐던은 배치 방법에 따라 내부 텐던과 외부 텐던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체가 어려운 내부 텐던의 경우에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텐던의 주요 손상 원인으로는 그라우트의 불완전한 충진, 공기와 염화물의 침투, 그리고 배수 불량으로 인한 수분의 유입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텐던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될 수도 있고 강도가 점차 약화되어서 파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중 그라우트의 불완전한 충진은 포스트 텐션 교량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결함 중 하나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덕트 내 공급 보수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영국의 BD54에서는 덕트 공급의 보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용을 지침에 수록하였는데요. 텐던의 취약성과 중요성, 그리고 작업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취약성 부분 같은 경우는 텐던의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던이 노출되었거나 공기나 습기 또는 부식을 동반한 큰 공극은 건조한 상태의 작은 공극보다는 취약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라우트가 되지 않은 텐던은 언제든지 결함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취약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성의 경우는 텐던의 수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텐던이 적게 설치된 경우는 많이 설치된 경우보다는 각 텐던의 중요도가 커지게 되고 이 때문에 한 개의 텐던이 가지는 역학적인 기능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텐던이 많이 설치된 경우에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는 작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실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그 점을 주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용이성은 공극의 위치나 형상 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조물상 접근이 어려운 곳에 공극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되고 빈 공간이 있거나 그라우트가 거의 없는 덕트는
좁은 공극으로 이루어진 덕트보다는 보수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엔지니어는 그라우트의 보수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해당 지침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HWA와 VSL에서 공급 보수와 관련된 지침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FHWA에서는 진공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보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그라우팅 공법이란 덕트 내 공기를 빼내서 가능한 완전한 진공을 생성을 한 후에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공법인데요. 이 공법은 완전한 진공 상태가 보장된 경우에만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덕트의 파손이나 불완전한 에폭시 조인트, 그리고 콘크리트 결함 등으로 완전한 진공 상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진공 그라우팅 공법 대신 진공 보조 압력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공 그라우팅 공법은 공극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측정된 공급량은 실제 주입된 그라우트 재료량과 비교를 해서 충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덕트 내부를 다시 천공해서 충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보다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FHWA나 VSL은 물론 기타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VSL의 결함 그라우트를 갖고 있는 텐던의 보수 지침입니다. VSL은 공극의 단면, 부피와 같은 기하학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보수 공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극이 큰 경우에는 진공보조 그라우팅 공법을 활용해서 시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약 1m 전후의 상대적으로 작은 공극의 경우는 압력 그라우팅 공법의 일종인 트레미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극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적절한 몰탈 패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공극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수 공법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VSL 또한 여러 공법 중에서도 그 진공 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장점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공 그라우팅 공법은 다른 공법과 다르게 한 개의 주입구만 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덕트 내부의 검사나 샘플 채취를 위해서 일전에 천공한 구멍을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텐던의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진공 그라우팅 장비들과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시행한 내부 텐던 공급 보수 현장 사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덕트 내 공극에 대한 보수의 결정부터 각 기관의 관련 지침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극을 보수하는 데에는 여러 공법들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각 공법들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실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 텍사스 교통국과 2001년 플로리다 교통국에서 시행한 검증 시험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텍사스 교통국은 우측에 있는 모형과 같이 압력 그라우팅, 진공 그라우팅, 그리고 압력 진공 그라우팅의 세 가지 공법들에 대해서 모컵 실험체를 제작을 했고 그 그라우트 주입 실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압력 그라우팅 공법은 주입구에 압력 펌프를 설치해서 그라우트를 강제적으로 주입을 하는 공법이고 두 번째 진공 그라우팅 공법은 진공 펌프를 활용해서 공극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든 후에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공법입니다. 압력 진공 그라우팅 공법 같은 경우는 앞선 두 가지 공법을 모두 혼용하는 방법이고요. 진공 펌프를 설치를 해서 덕트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동시에 주입구에 압력 펌프를 설치를 해서 그라우트를 강제로 주입을 하는 공법입니다. 이 실험은 그 총 세 가지 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첫 번째로 충진 능력은 그라우트의 주입 길이와 주입 후의 덕트 절단면의 보수 면적을 비교해서 측정을 하였고 공법별로 충진 능력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 압력 공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충진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충진 성능입니다. 충진된 그라우트의 공급률을 비교해서 측정을 하였고요. 세 가지 공법 모두 충진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이 경제성은 사전 준비 시간을 포함해서 공급을 모두 채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진공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는 덕트 내부의 완전한 밀폐를 위한 준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공법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압력 진공 그라우팅 공법이 가장 우수한 충진 능력과 경제성으로 효율적인 보수 공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선 텍사스주에서 시행한 실험은 그 2001년에 플로리다주에서 시행한 시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2001년에는 그 플로리다주에서 압력과 진공 그라우팅 공법 두 가지만을 비교하는 모컵 테스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텍사스의 경우에는 압력 공법의 충진 성능이 다른 두 공법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실험으로 증명을 하였는데, 이와는 다르게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그 우측에 있는 덕트 단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 공법이 진공 공법보다는 현저한 공극이 관찰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텍사스 교통국에서는 보고서에 좀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요. 공기나 그라우트 배출구의 설치 유무가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에는 덕트 내부에 여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갑은 그라우트의 정상적인 주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그 플로리다주의 실험에서는 현저한 공극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많은 기관에서는 압력공법 이용 시에는 그 공기나 그라우트 배출구의 설치를 통해서 주입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보수 그라우트와 관련된 지침들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침 이외에도 그 실제 교량의 보수 사례를 연구해 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그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고, 실제 공단 현장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국외기관 그 보수 사례 중에서도 2012년도에서 13년도까지 시행을 했던 미네소타주의 PT 교량 점검과 보수는 그 초기 PSC 교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 사례로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전수 조사에서는 2003년 이전에 시공된 미네소타주의 PT 교량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고, 최종은 3개 교량에 대한 정밀 점검과 파츠 조사 시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종 3개 교량 점검 결과 한 개의 구조물에서 그 공급과 그라우트 불량, 그리고 일부 강연선의 부식 등 다수의 결함이 발견돼서 해당 구조물의 전체 조사를 다시 시행을 했는데요. 전체 조사에서는 그 구조물의 고점부를 천공을 해서 내시경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그 고점부 90개소 중에서 약 32%인 29개소에서 공극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측의 점검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발견된 공극은 단면적이 최대 50%에 이르기까지 좀 크기가 컸고 3에서 6m의 길이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그라우트 표면의 열화로 많은 구간에서 백색화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일부 공극은 매우 커서 강연선도 노출이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심각한 부식은 없었으나 그 금속 덕트의 내부 표면 부식은 다소 진행된 상태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구조물의 경우 강연선에 심각한 부식은 없었지만 그라우트 공극이 다수 발견되는 등 잠재적인 위험성이 관측이 되어서 즉각적인 보수에 들어갔는데요. 보수에 앞서서 그라우팅 보수의 절차와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그 덕트 내부의 압력 유지 능력을 실험하였습니다. 만약
그라우트 공극이 약 20인치 수납 이상의 진공압력을 버틸 수 있다면 진공 그라우팅 공법을 선택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압력 그라우팅 공법을 선택하도록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29개소의 공국 중에서 9개소의 보수를 완료를 하였고요. 참고로 마지막 나머지 20개소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보수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그 남은 고점부에 대한 점검과 공국의 보수를 향후 과제로 남겨둔 최종 보고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그라우트 공극의 보수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라우트 춘진 결함 이외에도 그 내부 텐던에는 다양한 원인의 부식이나 파단과 같이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 텐던 같은 경우는 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구조물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는 공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보강 공법에는 크게 프리스트레스 도입 공법과 보강제 추가 공법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프리스트레스 도입 공법은 긴장재를 걷어 외부에 추가 설치해서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하는 공법이고, 그 현재 가장 선호되고 있는 공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균열의 진행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보강제 추가 공법은 걷어 아랫면에 강판이나 섬유 시트 등을 접착해서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는 공법으로 대표적으로 강판 접착 공법과 연속 섬유 시트 접착 공법이 있습니다. 이중 강판 접착 공법은 보아 슬래브 데크의 강화를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최종 강도 증가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보강 공법 중에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가 긴장력 도입 공법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영국 런던에 있는 해머스미스 고가 보강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머스미스 플라이오버는 우선 그 1961년에 완공된 고가 구조물이고요. AE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2011년도 텐던의 치명적인 손상과 공극을 발견을 하고 즉시 폐쇄를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당시 그 런던은 2012년도에 하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고 이 고가 같은 경우는 히드로 공항과 런던 중심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이 고가의 결함이 큰 위기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긴급적으로 보수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해당 고가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뉘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 긴급 보수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역학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량 데크에 새로운 베이스 슬라브와 앵커부를 설치를 하였고 텐던의 열화로 인한 손실 하중을 견디기 위해 추가 긴장력을 도입하였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는 약 2년간 전체 고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텐던 열화의 주요 손상 원인으로 밝혀졌던 배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방수 및 표면 처리를 시행하였고 우측 사진과 같이 교량 구조물 외벽에 프리스트레싱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긴장재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서블한 재료를 활용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도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었습니다. 이런 전체 보강을 통해서 해머스미스 플라이오버는 향후 100년의 수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보수 보강된 포스트 텐션 교량은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설치 전에 발생한 열화를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적 거동과 열화의 지속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결함부의 조기 진단과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보수 비용을 저감할 수가 있고, 현재 국내외에서 대두되고 있는 노후화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 텐던의 계측 같은 경우는 그 관리상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구조물에서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자기 방법, 자기 방법, 기계파나 진동 방법으로 나뉘고 있고, 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A 방법과 자화 현상을 이용한 MFL 방법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NDT 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종류 이상의 비파괴 검사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해머스미스 플라이오버가 AE를 활용한 계측 시스템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조기에 발견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해머스미스 플라이오버는 2009년에 최초로 AE를 설치하면서 2011년에 텐던의 손상을 발견한 이후 그 AE 모니터링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대략 그 18개월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약 400건의 와이어 파손을 감지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 A 시스템은 데이터를 그 웹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업로드하면서 스팸별 와이어의 파손 심각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가 조사나 비상 계획 여부와 같이 사전 경고 기능으로 활용이 되는 등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장으로 이용한 텐던의 계측 방법을 현장에서 적용 시험한 일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장을 이용한 MFL 방법의 경우는 그 독일 베를린 공과대에서 최초로 확립된 NDT 시스템으로 그 시스관 내 PC 강제 파단 시 구조물의 자성체가 변형하는 현상인 자외 변화에 따라서 그 PC 강제 파단을 검출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1972년에 건설된 구모비대교 보수공사 시에 이 해당 MFL을 적용해서 파단 부위를 찾아내는 실험을 시행을 하였고요.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석 밀도가 크게 S자를 그리는 형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 실제 교량상 파단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설자석법이 PC 강제의 파단을 검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는 그 교량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강 공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보수 점검 사례를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혁신센터의 주지훈 과장입니다. 저는 해외 그라우트 결함 및 텐던 부식 사례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T 텐던의 부식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PT 텐던의 부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그라우트 충진 결함이 있습니다. 그라우트 충진 결함은 기하학적 충진 결함과 또 덕트 하향 경사 구간의 잔류 공기, 그리고 강연선의 심지 효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며, 특히 강연선 심지 효과는 이론적으로 정상적으로 배합된 그라우트라 하더라도 약 4%의 블리딩을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가 아래 사진과 같이 규명된 바 있었습니다. 그라우트 충진 결함은 장치 구성품의 한계와 또 낮은 시공 품질로 인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포스트 그라우팅을 위한 장치 구성품을 규정하고 있고요. 포스트 그라우팅이라 하면 1차적인 주입 완료 후에 빈 공극을 다시 재주입하는 그라우트입니다. 그리고 높은 물시멘트비 관리를 위해서 아시토의 시방 규정에서는 그 0.45의 그 물시멘트비를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그라우트 클래스를 4가지로 구분해서 C 클래스의 그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배합하는 그라우트가 아니고 그 미리 프리패키지된 그라우트로 현장에서 물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패키지드 요변성 그라우트를 지방소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관리를 위해서 시공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전체 그라우팅 크루의 4분의 1 이상이 레벨 1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 미 연방도로청의 그라우팅 매뉴얼에서는 그 주입 방식 등의 관리를 위해서 벤트의 개수라든지 벤팅 절차 등을 구조 형식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착구와 덕트의 낮은 긴밀성 또한 PT 텐던의 부식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국제 콘크리트 연합 FIB의 블레틴 33에서는 이러한 부식 유발 요인의 유입 경로를 12가지로 예시로 들고 있고요. 이러한 외부 환경적 유해 요인과 구조물의 보호 상태를 고려해서 텐던 보호 등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텐던 보호 등급 프로텍션 레벨은 FIB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3단계고요. 보시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PT와 ASBI에서는 이게 텐던 보호 등급을 더 세분화해서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PT 텐던의 부식 메커니즘을 2014년에 미 연방도로청의 보고서에서는 매크로셀 부식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덕트 최상단 등이 블리딩에 의해서 대규모 공극이 발생할 경우에 요 길로 물과 공기가 유입되게 되고,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이 작은 규모의 양성 전이를,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태인 이 초록색 부분은 큰 규모의 음성 전이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큰 전이차가 이 양성인 회색 부분에서 부식을 급격히 발생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부식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베리나이논교 사례 인용과 함께 다수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베리나이논교의 그 사례는 앞서서 김상한 차장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90년대 중공한 현장에서 배합한 물시멘트 그라우트로 시공한 교량입니다. 200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극을 발견하게 되었고, 2003년에 프리패키지 요변성 그라우트 클래스 C 그라우트로 진공 그라우팅 보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략 55% 텐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게 됐고요. 하지만 보수 3, 4년 후에 파단이 발생해서 2개 텐던을 교체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 그라우트의 전이차로 인해서 부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래 보고서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7년에 미국 토목인 협회 매거진에서도 이런 부식 가능성에 대해서 신구 그라우트의 전이차로 인한 부식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간략히 요약해보면 텐던 파단이 기존과 보수 그라우트의 경계면에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경계면에서 보수 그라우트가 텐던의 부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갈바닉 코로전 셀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VDOT에서는 이 베리나이논교의 파단 사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2008년부터 18년까지 최근 10년간 발표 자료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단기 자료는 그 마이클 스프링클이라는 그 VDOT 소속 인사가 발표한 자료고요. 버지니아 콘크리트 컨퍼런스 오브 PTI, PTI 저널의 기관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발표 자료를 요약해보면 2001년 이전에는 현장에서 배합한 물시멘트 그라우트를 사용을 했고, 대표적인 교량이 베리나이논교 브릿지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텐던의 기밀성이 떨어졌고 에어벤트가 밀폐되지 않아 부식 요인에 취약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때 그라우트 물시멘트 B는 약 4%의 블리딩을 유발했다라고 아래 그 시험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7m 텐던에서 양쪽으로 90cm씩 공극을 유발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55%의 텐던에 대해서 백큐um 그라우트로 충진을 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나이논교의 기존 그라우트 상태는 높은 수분율과 흡수율을 가지고 있었고, 파단된 2개 텐던 물시멘트 B가 PTI 기준 0.45인데 비해서 0.6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굉장히 기존 그라우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프리패키지드 요변성 그라우트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전체 그 시카 그라우트 300PT, 마스터 플로 6호 케이블 등에 상용화된 3가지
그라우트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이 중 하나인 시카그라우트 300PT로 공급 충진 보수를 2003년에 베리나노교를 시행하였으나 파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2017년 이후에는 플렉시블 필러로 그라우트를 대체하는 그 기조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VDOT 사례였고요. 지금은 FDOT의 링링교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링링교 같은 경우에 2003년 비교적 최근에 준공한 교량으로 요변성 그라우트, 시카그라우트 300PT로 시공한 교량입니다. 아까 베리나이논교는 시카그라우트 300PT 보수한 교량이었고요. 이 교량도 공용 7, 8년 만에 텐던 2개가 파단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프리패키지드 요변성 그라우트의 재료적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 높은 황산염 농도가 축적되는 현상, 그리고 높은 염화물과 시카그라우트 300PT에서는 낮은 제품 중량, 그리고 불순물이 함유되는 등 품질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도로청에서는 메모랜덤을 통해서 그 시카그라우트 300PT의 사용 금지 조치를 2011년 11월에 시행하였고요. 그 이유는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이 그라우트를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그라우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량이 증가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각 교통국에서는 시카그라우트 300PT 품질 승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라우트가 사용된 모든 교량 대상 염화물 함량 검토 요청을 시달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샘플링, 평가, 복구 가이드라인, 아까 이충호 대리가 설명드린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배합의 물 시멘트 그라우트를 보완한 그 낮은 블리딩을 가지는 프리패키지 우변성 그라우트를 도입하였지만 그마저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라우트 대체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플렉시블 필러, 그 중에서도 왁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왁스는 텐던 교체가 용이하고 재긴장이 가능한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 분리가 발생하나 왁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플렉시블 필러는 저희 왁스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재료적으로는 균질하다는 의미는 현장에서 재료 배합이나 실험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수소성, 물과 친하지 않은 성격, 그리고 메탈 접착력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던 내 강연성과의 접착력이 양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성을 봤을 때 그 외부 텐던에서 사용 시에 언본디드 거동을 함으로써 개념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내부 텐던에서 왁스 충신 시 약 10에서 15% 정도 전체 강연선 양이 증가한다고 PTI의 테크니컬 노트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공성과 비용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왁스를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왁스 충진 텐던의 가장 큰 수요처는 프랑스이고요. 프랑스는 이제 왁스 충진을 외부 텐던에 대해서는 시행하지만 내부 텐던은 기존의 시멘트 그라우트 사용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서 FDOT에서는 그 디자인 블레팅과 그 구조물 설계 가이드라인 그리고 표준 시방서 등을 통해서 플렉시블 필러를 도입할 수 있는 그 설계적인 시방적인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FDOT뿐만 아니라 VDOT에서도 외부 텐던에서 플렉시블 필러, 언본디드 설계를 규정하고 있고요. 내부 텐더는 FDOT와는 다르게 또 프랑스와는 동일하게 본디드 설계, 그라우트로 시공토록 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FDOT는 이제 내부 텐던도 일부 형식에서 그 플렉시블 필러를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FDOT는 이제 플렉시블 필러를 실무적으로 실제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컵 시험체를 제작해서 4가지 상용 플렉시블 필러를 사용해서 주입 조건을 달리하면서 가장 적합한 주입 방식을 도출한 연구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이제 주입량을 검토를 했고 그 주입 후 해체 유관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케이스에서 에어 포켓이 생겼으나 강연성 노출은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진공보조 주입은 공급과 재료 낭비 그리고 인력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고요. 소규모 공급은 존재했으나 강연선 혹은 앵커 노출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소규모 공급은 벤팅 절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모든 경우에서 텐던의 강연선은 필러로 잘 코팅되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렉시블 필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시공된 그 본디드 PT 텐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식을 대응하였는지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 포스텍 임프레그네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앞서 김상한 차장이 간략히 언급한 바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원리는 본디드 PT 텐던의 부식 완화를 위해 부식 억제제인 저점도 폴리머 레진을 주입하는 기술이고요. 보시는 소선 사이 공간에 침투해서 이 공간을 충진하고 나아가서는 이 주변 그라우트에까지 스며들어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식을 억제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정차단에서도 주입이 가능하고 텐던의 중간 지점에서도 주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다수의 텐던 부식을 경험한 FDOT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FDOT의 시선을 그라우티드 PT의 조사 결과물 향후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그 구조물 유지관리 엔지니어 제프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디스트릭트 단위가 아닌 그 주를 대표하는 엔지니어고요.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유니크한 물성을 가진 벡터사의 부식 억제제의 실험실 및 현장 테스트를 완료했다. FDOT는 포스텍이 공급과 강연선 간극을 충진하고 물을 차단하고 PT 강연선의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 기술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FDOT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파일럿 테스트는 시험실 테스트와 현장 테스트로 구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공적으로 주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현장 테스트에서 정착단에서 주입해서 반대편에서 주입 결과를 확인한 결과이고 이격거리는 78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덕트와 그라우트를 제거해서 함침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테스트의 테스트 결과를 PTI 저널 자료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벡터사의 엔지니어 4명과 FDOT 아이반 라사 제가 몇 번 인용한 문헌이 있는 인사였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으로는 정착단에서 주입 시 텐던 전체 현장에 함침이 가능했고 중간 지점에서도 각 방향 30m까지 가능했다. 그래서 부식 억제제는 강연선 주변 그라우트를 관통할 수 있으며 부식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테스트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이퍼 커넥터 탐파에 위치한 교량이었고요. 이 교량은 2014년 준공했는데 8개 텐던에서 점검 결과 소프트 그라우트, 그 재료 분리 그라우트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FDOT에서는 준공 승인 전에 이 시공사에게 부식 적감 대책을 촉구하게 되어서 2개 텐던에 대해서 포스텍 기술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FDOT뿐만 아니라 VDOT에 아까 소개해드린 베리네 논교도 포스텍 주입을 완료하였었는데요. 학술대 그 버지니아 콘크리트 컨퍼런스라는 학술대에서 마이클 스프링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입 시 재료가 많이 새는 현상 때문에 연결부 실링 처리를 시행했다. 왜냐면은 이제 90년대 준공한 교량이기 때문에 덕트의 기밀성이 낮아서 이런 연결부 실링 처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텐던에 성공적으로 주입을 완료했다. 소요 비용은 텐던당 하나로 약 1,415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이 발표 자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적용한 사례 서우교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까 김상하 차장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어서 이 부분은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재 서우교도 모니터링 시행 중에 있는 것을 저희 기술혁신센터도 확인하였고요. 발표 자료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그 현장 배합 물 시멘트 그라우트는 심지 효과 등으로 인한 블리딩으로 흙물선 배치된 텐던의 최상단부에서 공극을 유발시키는 재료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적 한계 등에 의해서 발생한 공극을 충진해야 할지
어떤 자재로 충진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공단에서 학술 영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상기 그라우트의 재료적 한계를 보완한 프리패키지 요변성 그라우트가 개발되어서 2001년부터 도입을 하였으나 재료 분리, 또 황산염의 과단 축적 등의 재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사례, 파단 사례가 베리넨 원교와 링링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의 대체제로 플렉시블 필러, 특히 왁스를 도입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미국에서는 설계 및 시공 지침 등을 개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실제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시공된 텐던의 부식 저감을 위해서 텐던 함심 기술이 실제 현장에 도입 중에 있는 걸 확인하였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FDOT의 3개 교량과 VDOT 1개 교량이었는데 FDOT 1개 교량, 그 특기기 할 만한 점으로는 내부 텐던 교량에 대해서도 이 공급을 확인을 했고 공급과 부식을 확인을 했고 포스텍을 주입을 완료하였다고 FDOT의 이메일 회신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저 주입 결과 부식 억제제 침투 및 피막 형성을 확인하였고 이제 모니터링에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요. 상세한 자료는 별첨 자료로 송부해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문영철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PSC 교량의 내부 텐던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텐던 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PSC 교량의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2016년 2월 정년청 고가교 외부 텐던 부식 파단에 발생된 이후 외부 텐던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여 파트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수준 하지만 내부 텐던의 경우 육안으로 손상이 어렵고 국내에는 체계적인 점검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교량의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PSC 교량의 내부 텐던과 관련된 중점 검토 항목으로 아래와 같은 8가지 아젠다를 선정하고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앞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국외 사례 등을 조사하여 유지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FSM 공법으로 가설된 홍채천 고가교 램프 교량을 대상으로 시공 시 그라우트 충진을 확인하는 에어벤트 홀의 그라우트 충진 여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복부 3개소와 상부 1개소에서 미충진된 부분이 발견되었고 비어있는 홀을 따라서 내시경을 조사해 보니 4개소 중 3개소에서 강연선 노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PSC 교량의 내부 텐던에 대한 건전성 확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텐던의 공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파괴 조사 방법 중 국외 문헌 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온 임팩트 에코 비파괴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정년청 고가교 내부 텐단을 대상으로 A사에서 보유 기술을 이용해서 10개소에 대해서 공급 조사를 시행하였고 공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앞에 위에 그림과 같이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검증으로는 작년 12월 B사의 머신러닝 임팩트 에코 기술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텐던의 일부에만 공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임팩트 에코 기법으로는 공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공국이 작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과 보다 많은 케이스의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검증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작한 내부 텐던 공급 검증용 실험체를 이용해서 C사의 임팩트 에코 기술을 검증하였습니다. 비파괴 공급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하고 데이터를 실내로 가져와서 정밀 분석한 결과를 병행해서 비교해 본 결과
공급 탐사의 가능성은 확인되었지만 분석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정확도가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보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기존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의 철거된 PS12 실교량을 대상으로 기존의 GPR 장비가 내부 텐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내시경 조사를 위한 피곡 천공 작업 시 텐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동 드릴이 시스관과 접촉되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금속 감지용 전동 드릴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신의 GPR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텐던의 위치와 묻힌 깊이를 찾을 수는 있었으며, 금속 감지용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피복을 전공하는 경우 시스관과 텐던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규모 시험체를 제작하여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교량의 내부 텐던 배치 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피복 위치를 높은 쪽과 낮은 쪽 두 가지 케이스로 다르게 시스관을 배치하고 시스관 내 텐던의 배치 상태도 하단, 중단, 상단을 배치하는 경우로 시험체를 제작하였고, 피복 전공과 내시경 조사의 가능성 여부를 시험하였습니다. 소규모 시험체를 이용해서 앞서의 GPR 조사와 금속 감지 전동 드릴 테스트와 함께 내시경 조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전공 직경을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소한의 피복 전공으로 내시경 조사가 가능한 시험 순서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공부를 복구한 후 시스관대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전공부의 복구 재료의 수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공부를 에폭시로 복구한 후 3일 동안 물 빠짐의 여부를 결정한 결과 수밀성이 양호함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존 성능 검증 결과를 이용해서 홍제천 고가교 내부 텐던을 대상으로 현장 시험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부 텐던의 조사는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의 텐던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하부 플랜지의 텐던은 박스 내부에서 시행되므로 GPR을 이용해서 텐던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파괴 조사를 통한 공공 유무를 추정한 후 피복 전공하여 공공 유무 및 강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시행되며, 공국의 위치가 포장면에 있으므로 교통통제와 표장면을 제거하는 단계가 추가되어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PSC 박스 거드 교량 내부 텐던의 상태를 직접 조사해서 교량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개선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용은 아래와 같이 1에서 3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5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PSC 박스 교량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내부 순환로와 한강 교량, 그리고 시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 텐던으로 구성된 PSC 박스 교량 12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시행한 후에 전체 교량으로 확대해서 각 교량별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예정입니다. 제1과제는 내부 텐던의 상태 조사 및 위험 수준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 교량 전체의 건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조사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산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외국의 경우에도 각국의 산정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SC 박스 교량의 가설 공법에 따른 텐던의 배치 유형을 고려해서 교량의 건전성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수량에 대한 산출 기준을 먼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량의 긴장제 배치 유형을 고려해서 실물 모형 시험체를 제작할 예정이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실교량 적용 전에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공용 교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별 내부 텐던 상태 조사는 조사 수량 산출 기준에 따라서 각 교량별로 비파괴 조사와 함께 내시경 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파치 조사와 그라우트 성분 시험을 병행하겠습니다. 조사 중에 강연선 부식 및 파당 등 현장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해서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정밀 구조 해석을 이용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교량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위험도 평가는 현재 서울시 외부 텐던 교량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크 매트릭스의 절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에 리스크 애널리시스는 파리 도로국에서 시행 중에 있는 리스크 관리 기법입니다. 우측 사진은 영국의 해머스미스 교량으로서 외부 텐던으로 보강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과제는 구조물 건전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공용 교량에서 강연선의 파단 및 교량의 이상 거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척 방안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먼저 코스틱 이미션을 이용한 음향 개척 시스템으로 결함도가 가장 높은 교량을 대상으로 AE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AE 센서를 설치하는 위치와 주파수 분석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경망 센서를 이용한 변형률 배측 시스템으로서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콘크리트에 광섬유 기반의 변형률 센서를 설치하여 변형률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디지털 트윈 모델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강연선 파단 및 교량의 이상 거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공용 교량의 건전성을 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제는 장기적인 유지관리 체계 수립 방안입니다. 먼저 교량별로 내부 텐던 손상이 발견된 경우를 대비해서 파단 시나리오를 먼저 제시하고 현재 예비 텐던 홀이 없는 교량에 대해서는 향후 텐던 보강을 대비해서 예비 텐던 정착 블록에 설계하고 구조 검토를 미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량별 내부 텐던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경우에는 기관과 예산 등의 유지관리 LCC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교량에 최적화된 서울형 내부 텐던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던 점검 및 유지관리 기술에 대해서 표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PSC를 직접 확인하고 내부 텐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PSC 교량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를 추진하고 그 연구 성과를 대외기관에 공유 및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 PSC 박스 거도교의 내부 텐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교량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지금 음,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하실 분들은 채팅을 좀 해주시든지요. 제 채팅창에 좀 저한테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 다울에서 우리 성현규 상무님이 참석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무님 어떻게, 제가 일단 음소거는 해제했는데 상무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들이어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조금 뭐 내용이나 뭐 어떤 그런 코멘트를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이제 실질적인 실용성 면에서 조금 더 연구나 뭐 어떤 개발이나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 될 사항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의 문헌들이 많이 조사가 됐는데 사실상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그 국내에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어떤 재료라든지 또 어떤 한국 시공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마 더 이렇게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함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울도 지금까지 뭐 시공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많이 지금 해외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PTI 함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에서 그 시범 그 시공을 저희하고 그 프로젝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함층 기술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뭐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술이 아니라서 뭐 사례가 그렇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이곳저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단 도로본부장 송상래입니다. 오늘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장기간 동안의 연구하신 걸 갖다가 요약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려고 그러면 내부에서 오신 분들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한 분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파기 검사라든가 또 내부 직접 홍제천 국가교에서 목업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일단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지난번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에서 철관 교량을 대상으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성과가 나왔고, 또 도부라든가 이런 데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장수명화 연구와 관련해서 명지대학교에서 연구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적으로는 이 서호교라든가 도모교 우리 PSG 교량에 대해서 항구 포장 정비 공사를 하기 전에 에어벤트를 통한 그 내부 텐던의 그 실태 조사를 좀 도로 시설처 주관으로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 연구하는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오픈 인터뷰를 할 때 지금 어차피 좀 지나고 보겠지만은 코로나 상태가 좀 오래 간다고 하면은 화상을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시설 그 포럼에서 이 문제를 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저기 하니까 파트별로 몇 파트를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또 현장에서 연구하는 부분과 병행해서 좀 단계별로 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량안전과 나영수 주무관님이 이제 발표 자료 만드냐고 다들 고생을 했다고 계측 부분에 대해서 A 센서와 강섬유 센서 두 가지가 계획 중인데 혹시 다른 센서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없는 건지 한번 좀 이렇게 채팅으로 다들 보게끔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 있을까요? 이건 우리 이거는 도로 시설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발표 자료는 지금 용역에 대한 계획만을 나타낸서라서 두 가지 센서를 국한돼서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용역이 발주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계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발표 자료 중에 우리 무자님이 발표한 전부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리고 기초적인 자료만 담았고 예. 이제 저희가 용역의 발주 제한 입찰로 받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좀 소팅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마무리를 좀 우리 사장님 한번 듣는 걸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들 수고들 많았어요. 이사장입니다. 또 여기 서울시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다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과거에 외부 텐던 공단에서 쭉 지금 해오고 있는 외부 텐던 문제도 정리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내부 텐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그 세 개 분야에 대한 문헌조사를 충실히 지금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영철 우리 차장께서 우리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우리 혁신센터에서 문헌조사를 추가로 할 거다. 8개 주제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혁신센터에서 계속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처에서는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또 홍제천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성과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간 그동안에 고생들 많았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자료들이 외부로 공유를 했나요? 예, 전부 다 이 자료는 다 공유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받았던 거랑 아까 발표했던 거랑 조금 좀 다르던데 몇 개 페이지 좀 다르던데 아마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헌조사했던 그 기본 문헌들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도 공유를 했나요? 지금 그거는 아직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적인 노력을 국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 있고 우리가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설물이 아직은 우리가 좀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젊은 상태죠. 아직은 노화가 좀 덜 돼 있고 손상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뒤쫓아가고 있고 쫓아가다가 정릉천에서 외부 텐던도 한번 사용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좀 빨리 공유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좀 이쪽으로 하여간 역량들이 좀 우리가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꼭 공단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분야 학계라든지 뭐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진단업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가 다 같이 빠르게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자료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오늘 이 지금 작업한 거에 발표한 거를 또 재차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 지금 녹화가 되죠? 예,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 공단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공단 유튜브든지 어디 공개된 자료에다가 레퍼런스들도 이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레퍼런스들 전부 다 공개를 해버리고 홍보를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 우리 공부한 거를 전부 다 오픈해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업체든지 어디든지 다 같이 공부하자. 다 같이 해서 역량을 높이자 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랑 혁신센터랑 도로 우리 저 시설처 쪽이랑 실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해줘라.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논의를 해서 늦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저랑 같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오픈해서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는 것처럼 자료도 전부 다 오픈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사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16회차 오픈 이노베이션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오픈 이노베이션은 정확히 한 달 후에 5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주소는 지금
웹엑스는 이 주소를 그대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서울시랑 같이 협의해서 시간은 조금 유동성이 있지만 날짜는 5월 26일로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정확하게 이 주소, 웹엑스 이 주소로 시간은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신 가운데 2시간이 딱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손 한번 흔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